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에 있는 유전체 항상성 IBS 연구단을 담당하고 있는 명경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 의생명과학 쪽에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의생명과학이 앞으로 21세기에 얼마나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도 의생명과학의 연구자로서 자기의 커리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의생명과학자의 진로 방향입니다. 즉 21세기가 되면서 의생명과학이 점차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굉장히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의생명과학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생명과학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 등등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입니다. 일단은 의생명과학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19세기, 20세기부터 잠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생명과학이라는 분야가 옛날에는 그냥 생물학 아니면 의학을 하는 그런 학문으로 생각이 되었었지만 이것이 점점 융합적인 학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융합적 학문 성격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의생명과학 분야, 이런 연구 분야로의 진로는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의생명과학 분야가 미래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의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 이런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에서의 의생명과학 하면 생물학과 의학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물학 하면 그냥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도 있었을 수 있는데 주로 이런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일들은 생명체를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양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와 같은 아주 원시적인 그런 생물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의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 전체를 보고 그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그 내부에 어떤 기관들이 존재하고 그 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러한 의생명 과학들이 생명학과 의학이 점점 접목이 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생명 과학이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에 대한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요 통계청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의 추이가 70년대에는 불과 62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이 2013년에 가서는 80세를 넘게 됩니다. 지금은 대략 한 85세에서 6세까지 수명이 연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글로벌하게 보시면 옛날 BC 15,000년경에 지중해 수렵인들의 수명을 어떻게 쟀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아마 에스티메이션을 한 것 같은데 파퓰레이션의 한 50%는 20세를 넘기질 못합니다. 그러고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1900년대에 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약 50% 이상이 60세를 넘기는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86년에 가서는 80세를 넘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100세 이상까지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고 또 세계의 모든 추이를 보면 특히 많은 선진국들에서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파퓰레이션이 마구 증가합니다. 일본 굉장히 초고령화된 사회인데 보시다시피 이 통계가 2010년 정도에 나온 건데 23%가 65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1%였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화되는 것을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에이지인데
보시면 지금 현재도 이미 65세 이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구인 15세에서 64세와 거의 맞먹습니다. 근데 이 추이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65세 이상인 파퓰레이션, 즉 고령화된 파퓰레이션이 너무너무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파퓰레이션은 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년퇴직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활동을 못하는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많은 파퓰레이션이 결국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액티브한 롤을 할 수 있게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텔레그래프라는 뉴스페이퍼에 이제 2015년에 나온 얘기인데, 뭐 오래 사니까 좋다, 좋은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아프면서 사는 시간이 너무 늘어난다. 그러니까 프로덕티브한 라이프를 사는 거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 매거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노화에 대한 거를 막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가 굉장한 관심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들어서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노화가 되면 왜 안 좋을까요? 많은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을 여기서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우리 뇌의 기능이 막 저하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그 다음에 인지기능 떨어집니다. 진짜 노화가 되면 기억력이 막 저하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암도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신장질환, 나이 들면 들수록 자꾸 화장실 자주 갑니다. 왜? 신장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지죠. 그 다음에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를 죽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노화가 되면서 이게 심화됩니다. 그 당뇨병 정말 많이 늘어나죠. 면역 기능 또한 떨어집니다. 이런 각종 질병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노화가 진행됐을 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좀 더 프로덕티브한 라이프, 결국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퓰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의생명과학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21세기, 20세기 말과 21세기 들어서 생명과학과 여러 다른 과학들이 만나서 이 의생명과학을 부스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새를 보는 거였다면 생화학, 즉 생물학과 화학이 합쳐진 학문,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단백질, 뭐 아니면은 뭐 리피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자세히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세포 생물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물질들을 마구 그냥 자세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하죠. 그 다음에 유전학은 물론 20세기 초반부터 막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20세기 말에 유전이 DNA에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알았지만 그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자에 있는 염기 서열 정보를 불과 며칠 만에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거를 이제 유전체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각종 학문들이 생물학 기반에서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제 기작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유전적인 문제점을 찾습니다. 노화가 되면서도 또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를 찾으면 세포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메커니즘도 규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개발을 하이스루풋이라는 메커니즘을 써서 뭐 몇억 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스몰 몰레큘들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나면 약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약물이 어떻게 그 타겟인 단백질하고 결합하는지까지도
다 규명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기작이 현재 의생물 과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특히 약물 개발에서는요.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에서도 약간 보였었는데 결국 의생명 과학 분야가 융합적인 학문 성격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전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20세기 초부터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색깔이 좀 다른 것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고 남자가 네모, 이제 여자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유전적인 요소를 통해 질병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염기 서열을 갖다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의 차이, 결국 돌연변이인데 그런 돌연변이가 이 환자들에서만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엔 보통 이런 거 한번 하려면 10년 이상씩 걸리던 작업을 이제는 불과 몇 달 안에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계, 물론 기계 개발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세포도 또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를 이제 유전병 있는 환자, 뭐, 아니면 컨트롤로 아닌 사람 다 분리할 때 생물학, DNA를 또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생화학적인 테크닉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염기서열 분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이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염기 정보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기 정보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부, 그 아주 뚱뚱한 이만한 책, 그 책에 몇백 권 분량입니다. 한 사람한테 나오는 게.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쫙 해서 그 안에서 틀린 글씨를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못합니다. 누가 하냐? 컴퓨터가 합니다. 컴퓨터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인포메틱스, 즉 수학이나 통계죠. 그런 수학적 통계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해줘야 되고, 기계적인 분야에서는 옵틱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옵틱스가 들어가야 이거를 재고 그다음에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모든 분석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정상과 병이 있는 사람의 유전자의 차이가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누가 하냐?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었지만 이제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그거를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가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의과학에서도 점차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의 디맨드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약으로 가능한 화합물을 합성하고 질병 치료에 가능한 타깃 저해제, 촉진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동화돼야 됩니다. 보통 한 번 이런 거 하려면 약 1억 개, 2억 개 되는 그런 많은 스몰 몰레큘을 이제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 이러한 로봇들이 합니다. 이런 로봇들이 기계들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저해제나 촉진제를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는 이런 하이스루 스크리닝이 중요한데, 이런 거 하려면 로보틱스 중요하죠. 로보틱스, 이렇게 우리가 공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로보틱스가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어널리시스 해야 됩니다. 1억 개, 2억 개 되는 그 데이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그거 사람 눈으로 안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어널리시스 해야 되니까 인포메틱스, 여전히 수학, 통계학 다 들어갑니다. 이런 융합적인 그런 학문적인 그 모습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찾은 그 스몰 몰레큘을 히트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히트 컴파운드가 바로 약이 되는 건 아니고 그 히트 컴파운드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유기화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변형을 이렇게 시키고 그거의 타겟 단백질과의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구조 결정 이제 생물학인데 대부분의 이 구조 결정 생물학에 쓰이는 연구 방법은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이런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에 기반해서 이 AI가 또 최적화된 화합물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 결합이 잘 될지를 AI가 프레딕션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생물학으로 가서
생물학에서 새로 만든 이제 그때가 되면 리드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리드 컴파운드가 실제로 더 잘 붙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 AI,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틱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이제 잘 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이제 만들려고 지난 1년 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가 어떻게 됐냐면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타겟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부스팅을 시켜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깥쪽에 있는 단백질이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자, 생물학적으로 뽑아서 그 단백질 만든 다음에 구조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AI 등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안에서 어떤 곳이 면역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날 건지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뜯어냅니다. 그 부위를 뜯어낸 다음에 그 뜯어낸 부위를 가지고 mRNA를 만들어서 그거를 백신으로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의과학입니다. 의생명과학에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을 만들었어요. 자, 약을 만들면 이제 효능평가라는 걸 갑니다. 자, 효능평가가 기존에는 쥐도 사용하고 개도 사용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원숭이까지도 사용을 해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했었는데 이때 이제 독성도 테스트해야 되고 효능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안 좋다는 건 다 합니다. 뭐 가끔 신문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막 원숭이가 막 피부가 다 막 허물어져 가는 화장품 막 테스트 해가지고 그 다 요즘은 다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사람 세포 키우면서 그거에다 하면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세포들은 각종 기관에서 있는 세포들의 성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암세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줄기세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 줄기세포에서 다시 분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있는 세포와 가장 흡사한 형태의 세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이렇게 칩에다가 심습니다. 이렇게 칩에다가 심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기관들의 세포들을 플루이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혈관들이 연결된 것처럼 쭉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약을 집어넣는 거죠. 그 안에다. 그러면 그 약이 혀파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심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뼈에서는 어떤지, 뭐 아니면 신장은 어떤지, 그 다음에 간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가논 칩이라는 건데, 자, 생물학에 줄기세포도 해야 되고, 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 그런 거는 생물학이 해야 되겠지만, 이거 연결시키는 거 플루이딕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키울 때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에다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티리얼 사이언스가 막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것도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개발된 것들이 다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적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개발된 약은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지금까지는 약 우리 이제 타이레놀 먹으면 온몸에 다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걔가 실제로 가야 되는 데는 뇌란 말이에요. 아픈 거 이제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온몸에 다 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타겟인 기관에만 이 약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요즘 막 뜨고 있는 나노파티클이라는 겁니다. 나노파티클 딜리버리, 드럭 딜리버리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보내고 싶은 약이나 DNA나 RNA나 이런 거를 이런 나노파티클로 쌉니다. 싼 다음에 그 끝에 밖에다가는 내가 보내고 싶은 기관을 타겟할 수 있는 특정한 물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얘를 주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온몸을 돌다가 타겟이 있는 곳에 탁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만 가지고 있는 물질을 착 분비를 합니다. 자, 이때 결국 우리가 맨날 듣는 나노사이언스 어디 제일 많이 쓸 수 있냐면 이런 타겟 딜리버리 하는 그런 곳에 쓰입니다. 결국 우리가 늘 들어오는 모든 이런 학문들은 결국 하나로 지금
솔리드하게 가고 있는 거죠. 즉 의생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들면 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 때 가장 원시적인 백신 방법은 바이러스 자체를 죽여서 그냥 찌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끄집어내서 RNA나 DNA나 뭐 이런 것을 갖다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아니면 단백질을 아예 뽑아도 되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딜리버리를 하는데, 요때 이번에 우리가 썼을 때는 나노 파티클들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백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시네이션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 외에도 공학이 의생명 과학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공학은 뭐냐? 나이 들면 무릎 아파요. 저도 이제 벌써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좀 걸을 때 편하려고 뭐 이렇게 뭐 밴드 같은 것도 올려서 붙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더 좋게 이렇게 로봇 같이 다 붙이는 겁니다. 이건 공학입니다. 완전 공학이죠. 이런 어시스티드한 공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엑소스켈레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아이언맨 만드는 건데, 그 군대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로 프로스테틱, 뭐 이런 뭐 프로스테틱스는 뭐 다리나 팔 같은 거 잃어버린 사람들, 그거를 정확하게 내 뇌로 통제할 수 있게, 즉 내 진짜 손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분야가 또 막 뜨고 있고요. 옵토제네틱스는 이 빛을 통해서 그 뇌의 기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막 요즘 또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옵토니까 옵틱스가 들어가야 되고, 물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멘티드 올팩션, 뭐 냄새나 어떤 눈이나 이런 거 이제 뭐 돋보기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뇌하고 연결시켜서 컨트롤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학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각종 융합적인 학문 성격을 띤 의생명 과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진로는 대충 어떻게 되나를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인 대학 교육에서 여기선 생명과학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 물리, 화학, 수학, 뭐 다 통합합니다. 그런 과학을 전공을 하고 또 공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 학문을 대학 교육에서 받고 대학원에 와서 마찬가지로 의생명과학, 저희 유니스트에는 의생명공학과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혀 다른 기계과, 전자과 이런 걸 했던 분들이 그 과에 와서 바이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에 대학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 박사 후 연구원을 약 3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의대가 이제 대학 교육부터 시작이 되지만, 저는 더 아이디어한 거는 대학 교육 때는 좀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좀 배우고 의과대학을 아예 좀 대학원처럼 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래서 뭐 비슷한 그게 걸리지만 의생명 과학자가 되려면 의과대학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면서 박사 후 연구원을 같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박사를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계시고요. 저희 유니스트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저희 유니스트 교수님으로 계시고, 제가 아시는 몇 분이 현재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 대학원 과정과 인턴 레지던트를 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면 21세기 의생명 과학자로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전문적인 분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 뭐 옛날에는 대학교 가가지고 교수한다, 이게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뭐 생명과학을 했다, 뭐 화학을 했다, 뭐 물리를 했다, 공학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교수 되지, 뭐 의학이나 생명 쪽은 그런 쪽이었고, 아니면 그냥 의사 선생님 하시는 거죠, 병원에서. 근데 점점 이 두 섹터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출연연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IBS도 일종의 출연연이고요.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 암센터, 뭐 그다음에 이쪽에 뭐 대구에 가보면 뇌과학센터 등등 굉장히 많은 정부가 출연을 해서 연구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서는 이제 연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메디컬 이그제미너라고 해서 이거는 병원에 딸려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시니어가 되면은 연구비를 담당하는 그런 그 직책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인더스트리 부분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몇 개, 뭐 대웅제약, 뭐 무슨 제약, 뭐 한미제약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점점 많은 수의 바이오텍 컴퍼니, 그 다음에 그 제약회사들도 거기에 굉장한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구자로 팀 리더, 주로 R&D 디파트먼트에서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의생명 과학 분야를 하는데 뭐 전망이 좋아야 돈도 좀 많이 벌고 이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전망이 진짜 좋냐? 뭐 보니까 뭐 많은 일들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망은 어떠냐? 자, 이게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미국의 그 책에서 나온 건데,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막 생겼다, 뭐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그 베니핏을 받을 거냐, 즉 뭐 뜰 거냐, 뭐 그거죠. 했을 때 뭐 우리 많이 얘기하는 뭐 에너지 막 뜰 거다, 뭐 전기자동차 만들고 뭐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너지 15%,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금융, 뭐 교육, 요 정도 10몇 프로. 자, 헬스케어, 이게 의생명 과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45%입니다.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가 4차 산업혁명 때 뜰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앞으로 뜰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도 다른 데서 제가 가져온 건데, 보시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건데 2020년에 글로벌 헬스케어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쓸까 하는 걸 봤더니 8.7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8.7 트릴리언. 자,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비교치를 갖고 왔습니다. 2020년에 같은 잡지에서 자동차 마켓이 2.0 트릴리언입니다. IT, 우리 뭐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걔네들이 1 트릴리언이 안 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는 8.7입니다. 훨씬 높죠. 거의 10배 가까이, IT에 비해서 가까이 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메디컬,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테크닉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미국만 해도 뭐 1년에 스펜딩이 이만큼 뭐 만 불이니까 한 1,000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거죠, 1인당. 근데 이제 파키스탄에 이렇게 적은데, 여기도 이제 발전하면 똑같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질병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 케어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 이런 바이오텍 컴퍼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바이오 스타트업, 이건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질병 치료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 그걸 봤었는데 2014, 15, 16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점점 늘어납니다. 이 추세가.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젊은 과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정부도 이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뭐 여긴 미래창조과학부지만 지금은 과기부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뭐 식품의약안전처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육성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오텍 컴퍼니가 생깁니다. 그 통계가 여기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좀 보면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가면서 이렇게 쫙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산업이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그 중소벤처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18년까지 얼마나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만들어졌나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점점 회사들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그 뭔가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해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좋은 일인데 2018년 통계 자료를 딱 보시면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창업 기업들 중에 의약품 진단의료기기가 있나를 보시면 64%, 16%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은 80%죠. 전체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들 중에 약 80%가 의생명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퍼튜니티도 많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과학 정책도 많기 때문에 점점 이거는 더 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자료가 여기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훨씬 늘었고요. 그리고 육성책 자체도 굉장히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잠깐 이제 결론적으로 결말을 짓자면 의생명과학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일 학문이 아닙니다. 의학, 생명 두 개의 학문도 아니고 많은 공학, 물리학, 생물학, 수학 여러 학문이 다 같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부분이 의생명과학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보이는 그런 테리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제 잘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이런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하셔서 정말 큰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